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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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볼륨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울리거나 괜찮아요, 지금? 울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어때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 뭐 한번 해보고 또 불편하시면 얘기하십시오. 자, 그러면 수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예, 그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 오늘 첫 개강, 저한테는 이제 첫 개강이고, 다른 과목 뭐 이렇게 수업을 한두 번씩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인가 개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1교시에는 수업은 안 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뭐 별다른 거는 아니고 어떻게 이제 공부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중개사법이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이제 그 우리 수험생분들이 중개사법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로 이렇게 배치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시간이 토요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과목이 안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우리 우리 그 민법의 개론, 민법, 개론, 뭐 공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민계공이라고 하는 뭐 그런 과목을 되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 이제 제가 강의하는 중개사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과목 중에서 전략 과목이 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우리 다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 얘기를 한 40분 뭐 정도 좀 드려볼 거고요. 저 이름은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의한 지는 이제 25년 차 됐어요. 만으로도 한 2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뭐 여러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EBS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37회 본 시험입니다. 37회 본 시험이고요. 내년 10월 31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일단 시험을 보기로 이미 발표를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이 11월 한 중순 정도 됐잖아요. 15일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 남은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1년이 채 안 남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1년 남았네, 1년이나 남았네 이러면 우리가 좀 조급함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1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한 11개월 조금 더 남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은 1차와 2차를 이제 동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시 시행한다는 거는 같은 날 보게 되는데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시험을 이제 보게 되고요. 물론 이제 1차를 오전에 보고 2차는 오후에 보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우리 자격 시험이 국가고시로 치루어지다 보니까요. 모든 이제 어떤 이 국가 전문 자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1차를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차에 1차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36회 시험에 1차 합격했다. 그러면 37회는 2차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37회 때 2차를 이제 최종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8회 때는 다 준비하셔야 돼요. 1차와 2차.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국에 뭐 좀 나가 계시거나 혹은 외국의 동포들이 이 강의를 또 수강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덜어. 근데 어떤 거를 질문을 하시냐면 가령 내가 37회 1차를 붙었으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내가 한국에 들어가는 시점이 한 3, 4년 후에 들어갈 건데 그때 면제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안 돼요. 예, 그렇게 안 되고 다음 회차에 한해서만 한 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로 다음 회차에 꼭 응시하셔야 됩니다. 응시 자격은 따로 없는데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건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거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이제 출강하는 학원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 하나 있어요. 중3짜리가. 그러면 중3이면 아직 미성년이잖아요. 근데 미성년자도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왜? 자격을 취득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그 자기 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는 안 돼요. 미성년자는. 그래서 성년이 되어야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내가 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시험은 이제 시도지사가 주관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도지사가 뭐 바쁘시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위탁을 지금 줘가지고요. 위탁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자격증을 교부하냐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죠. 왜냐면 이건 국가고시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그리고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제 혹시 뭐 서울에서 오셨다면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하겠죠. 그래서 원서 접수하는 날 현재 주소지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자,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는데요. 1차, 이제 2차 이렇게 나눠서 우리 국가고시다 보니까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원가에서 보통 이제 조금 그 악센트를 넣어서 꽈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1차도 2차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평균 60점 맞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1차 과목은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개론하고 민법이 있어요. 1차 과목은. 근데 개론하고 민법에서 개론을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개론 100점, 어느 수험생이. 그리고 민법을 20점을 맞은 거예요. 계산되죠? 그러면 총점이 몇 점이에요? 120점이죠. 그럼 두 과목이잖아요. 1차는. 그럼 나누기 2 하면 평균 얼마예요? 60점이죠. 그러면 1차 합격 아니면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이에요? 꽈락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사례를 바꿔볼게요. 개론 40점. 개론 40점. 민법 80점을 맞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론 40, 민법 80. 그럼 아까랑 똑같이 총점은 120점이잖아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평균 60점 나오죠. 그러면 합격, 불합격.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왜 합격이냐면 평균 60점도 나왔고 뭐도 아니고 꽈락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1차는 두 과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과목이 꽈락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한 과목의 만점은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긴 하지만 80점이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령 민법에서 90점 맞았다. 그러면 10점을 보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학개론에서 40은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1차에서의 과목별 만점은 80점밖에 안 된다. 100점을 맞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뭐 합격 그 후기 뭐 이런 거 올릴 때 보면 나는 민법을 97.5점 맞았어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점수를 맞은 거예요. 왜? 97.5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가장 효율적으로 맞은 게 몇 점이야? 80점. 그렇죠? 보태줄 수가 없는 거를 뭐하러 맞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좀 다른 우리 뭐 가령 뭐 내가 좀 민법을 좀 자신 있어 하고 개론이 좀 어렵다 그러면
개론 문제 한두 번 더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민법에서 고득점할 그 시간에. 제 얘기가 좀 이해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2차로 넘어가 보면 2차는 이제 과목을 좀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세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게 요 과목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2차는 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80점을 맞으면 이게 최고 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법에서 만약에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여기다 20점을 보태주고 그럼 나는 얘는 6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태줄 게 없잖아. 근데 반대로 공법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점. 그러면 60점 평균에서 100점이면 40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20점, 여기 10점 보태줄 수가 있잖아. 2차는 세 과목이니까. 그래서 2차는 과목별 만점이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그래서 2차에서 이제 그 수기 올릴 때 뭐 중개사법 뭐 되게 고득점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97.5점 맞았어요. 이건 상당히 잘하신 거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신 거지. 왜? 이런 여타 과목에 이런 과목들이 어렵거든요. 예, 이런 과목에다가 보태줄 수 있는 어떤 점수가 생겨난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이 전략을 좀 잘 이렇게 수립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1차에서 두 과목 모두 잘해가지고 합격하실 필요 당연히 없다. 자, 그리고요, 사람의 머리가 누구나 다 거의 비슷한데 학계로는 수학적 머리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고요. 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한 뭐 11,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11 나면 점수로 27.5점이에요. 예, 12개면 30점이고. 그러니까 거의 학계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거의 중요하다,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학계론을 당연히 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민법은 수학적인 과목이라기보다는 좀 국어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인, 그러니까 문과 분들이 좀 잘하는 게 민법입니다. 근데 그 둘을 모두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람 두뇌가. 근데 가령 한 10,00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한 뭐 10,000명에 한 명 정도가, 한 10만 명에 한 명 정도가 둘 다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천재라고 하죠. 천재가 있기는 해요. 가끔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천재는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천재가 아니라서. 저는 노력형이라서. 그래서 이 천재가, 내가 천재다 그러면 뭐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는 한 과목에 고득점에서 합격하고 2차에서도 한 과목에서 고득점에서 합격하는 그 전략이 합격 전략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예, 여기 이제 1차에 학계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학계론에서 이 학자가 학문을 말합니다. 학문. 그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법 과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5과목 중에 4과목이 법 과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공부하시는 그런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한 2단계 정도 레벨업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언어라든가 그리고 관심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공부하시게 되니까. 근데 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계론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때문에 이 학계론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요. 뭐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그런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기사가 딱 나왔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반대로 어떻게 되겠네? 뭐 주식값이 뭐 떨어지겠네? 뭐 올라가겠네? 이걸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우리 어린 아이들도 공부해도 참 좋은 만큼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학계론을 제외하고는 다 법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법조문 그대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학계론은 이제 범위가 좀 모호한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요. 학문이다 보니까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드리면 학계론은 감정평가론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평가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그 뭡니까 그 하는 업무의 일부를 우리가 배워요. 상당히 좀 난도가 있는 파트입니다. 이 감정평가론이. 그리고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을 또 이제 1차에서 여러분 배우시게 되는데, 이 민사특별법은 이제 주로 어떤 거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또 실명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파트가 민사특별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의 첫 번째 과목이 이제 공인중개사 과목인데,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는 첫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 이렇게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에서 한 25개 내외 정도 출제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는 대개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리거나 요 정도로 쉽게 좀 출제가 되니까 요거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한 7개에서 9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요 7개에서 9개 정도 문제는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뭐 4개에서 한 6개, 뭐 7개, 뭐 이 정도까지 이게 출제가 되는데, 여기도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요 파트 있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 여기에서 모두 맞히거나 하나 정도 틀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셔야 고득점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2차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기보다는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공법 과목이에요. 이 공법. 근데 이 공법이 왜 어렵냐면 6개의 법률을 합쳐놓고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법. 그래서 우리 수험가의 수험생들이 일명 공포의 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공포스럽냐면 양이 일단 많아요. 양이 되게 많아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좀 공포스럽죠.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내용이 그러면 뭐 좀 재밌고 쉽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용도 상당히 재미도 없고 어렵고 뭐 까다롭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공법은 어렵고 재미없고 까다롭고 그러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일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관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가령 도시계획을 국가나 혹은 지자체가 어떻게 수립을 해서 이걸 어떻게 시행해 나가는지, 예를 들자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통제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이게 와닿는 그런 항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막 재미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쉽지도 않고. 다만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법이 난 어렵고 뭐 재미없고 이래가지고 공법을 아예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과목으로 하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40점은 맞아야 되잖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공법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 중개 실무라는 게 있거든요. 실무에 나가시면 이 공법이 굉장히 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손님들이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렇게 돼서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리면 내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상가에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이 뭐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점에서 술을 좀 팔려고 해요. 근데 술을 팔려면 이게 또 용도 변경을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술을 파는 거하고 그냥 일반 음식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우리 그 용도 변경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데 그 용도 변경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손님들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막 뭐 이렇게 찾아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설계랑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우리 저 시군구에 가셔서 용도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글쎄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뭐 이렇게 우리 반응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법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과목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시험에서는 뭐 학개론 뭐 중요하고 민법 중요하고 이러잖아요. 시험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무에 나가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고, 제가 강의하는 과목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실무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학개론 다 잊어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누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경제학적인 뭐 이런 마인드 같은 거는요, 우리 뭐랄까요, 그 뉴스 보고 뭐 신문 보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거고, 요 과목들은 실무를 위해서 중요한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차의 세 번째 과목은 공시에 관한 법령이라고 해서 등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12개가 나옵니다. 문항수로. 그리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적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여기서도 1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세법에서 1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40개가 출제가 돼요. 자, 근데 이 과목은 약간 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뭐가 재밌냐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등기랑 지적까지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다른 분이 계시고, 또 요 세법 하나, 이 세법 하나를 또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한 과목인데, 이게 법적으로 한 과목인데 강의는 두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하신다. 그 왜 그러냐면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하는 과목이 아니라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문제는 요 과목은 한 과목이라는 거예요. 한 과목.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등기랑 지적법을 모두 틀렸어요. 어떤 수험생이 그렇게 다 틀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세법을 다 맞은 거야. 16개 다 맞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그럼 한 문제를 맞추면 2.5점을 줘요. 우리 40개 만점이니까. 그럼 2.5점에서 16개를 맞추면 이게 몇 점이냐면 딱 40점이에요. 40점.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세 번째 과목에서 등기 다 틀리고 지적 다 틀렸는데 세법을 16개 다 맞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과목 꽈락이에요? 꽈락 아니에요? 꽈락 아니에요. 꽈락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40점 넘겼으니까. 그래서 이거 전부 합쳐서 한 과목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반대로 세법을 다 틀렸다. 여기서 가령 16개 맞았다. 등기랑 지정. 그래도 이건 꽈락이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수험생들이 한 60점 전후해서 무난하게 득점을 해요. 이렇게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단기간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60점 맞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학개론은 계산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선호하는 과목이고, 민법은 국어를 좀 잘하셨던 분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고, 그리고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5과목 중에 가장 좀 비교적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고, 공법은 제일 어려우나 이게 실무에 나가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목은 무난하게 여러분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전에 끝난 36회 시험, 우리 중개사법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이 아니고 제 과목에 대한 총평을 좀 잠깐 드리면요, 35회 시험 대비, 35회 시험이 한 이쯤 난이도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35회 시험이었는데, 참고로 35회 중개사법이 난이도가 아주 높았어요. 이제 역대급으로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끝난 36회 시험의 난이도는 확 떨어졌어요. 이렇게 난이도가 쉬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꼭대기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37회 시험은 더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 예측해 볼까요? 응? 이게 이제 더 떨어질 공간이 없이 그냥 일찍까지 내려왔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렇다고 막 지하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37회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개사법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인 견해예요. 우리 36회 시험이 우리 이제 좀 쉬웠다. 비교적. 그리고 37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야, 36회 쉬웠대. 더 쉬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럼 대비가 안 되잖아요. 좀 어렵게 생각하시면 좋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인중개사 법령은 쉽게, 그리고 부신법이 이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실무는 다소 어렵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요거 하나 눈여겨봐 주셔야 되는데, 박스형 문제가 16개가 출제가 됐거든요. 이 박스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를 하나 주고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다음 중 옳은 거를 모두 찾아라 이렇게 주고요. 박스 안에 제시문을 많이 안 줘요. 3개밖에 안 줘요. 기역, 니은, 디귿. 그러니까 일단 느낌적으로 부담은 없잖아. 3개 중에서 옳은 것만 다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한 문제가 무려 16개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고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학력고사 세대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도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세대. 우리 안 교수님은 학력고사 세대 같으신데. 그죠? 학력고사 세대에는 어떤 식의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냐면 그냥 이렇게 말 문제라고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래서 뭐 1번부터 5번까지 쭉 찾아가지고 이제 뭐 번호 하나 찾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학력고사 식 문제라고 한다면 수능식 문제가 있어요. 수능식. 예. 얼마 전에 우리 며칠 전에 수능 끝났잖아요. 그래서 수능식으로 이제 문제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 이 수능식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박스를 주고 옳은 거 다 찾아, 뭐 틀린 거 다 찾아, 뭐 공통점 찾아, 뭐 차이점 찾아, 뭐 이런 식으로 복합 사고를 요하는 게 이제 수능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식 출제로 출제 패턴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우리 중개사법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이렇게 빡세형 문제들이 대세를 이루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회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수능이 제가 알기로 75년 생부터 아마 수능을 본 것 같더라고요. 75년생. 그러니까 지금 75년생이면 우리 대학 교수 입장으로 보면 한참 활동할 그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75년생 정도의 그 이후의 세대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통 이제 공부했던 스타일로 문제를 내다 보니 이게 수능식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더불어서 어떤 현상을 또 하나 우리가 그 볼 수 있냐면 단순 암기형 문제가 1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과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중개사법은요, 전부 애우는 문제들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형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 암기형 문제는 1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강의하는 뭐 이런 회사나 학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한 60%에서 70% 정도는 암기 위주의 강의를 많이 해요. 우리 그 앞자 따가지고. 근데 그거가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또 암기한다고 해도 그게 휘발성이 매우 강해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 중개사법은 실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왜? 실무에 나가서 당장 계약서를 쓸 줄을 모르는데 그런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되면 위험하잖아요. 오히려. 그죠? 사고 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해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법과목이다 보니까 법 조문 있잖아요. 여기서 36개가 출제가 돼요. 이게 36개를 맞추면 9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법조문에서 나온다. 그리고 판례에서 4개, 대개면 10점 정도가 되는 건데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법원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태도를 보일 건가 이런 거를 다루는 게 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는 뭐 우리 그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죠. 10점 정도가 걸려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통계 관련해 가지고요. 상난이도 5개, 뭐 중 15개, 하 20개. 그래서 좀 쉽게 출제가 된 게 많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형 문제가 서로 9개, 암기형 문제 1개, 그리고 박스형 문제가 16개나 출제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즉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득점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한두 개 틀릴 수 있고 여기서도 한두 개 틀릴 수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부담 없이 한번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두 번째 계신 분 한번 여쭤볼게요. 왜 공인중개사 그 준비 공부를 시작하시게 돼서 뭐 특별히 계기가 있으신가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부동산 경매. 경매. 저는 이제 경매 전문가인데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처음에. 근데 관련이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경매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공인중개사 자격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나요? 무슨 계기가 있나요? 응? 노후 준비. 노후 준비. 그래요. 근데 두 분 다 조금 드문 경우를 말씀하셨고, 가장 흔한 이 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이유 랭킹 1위가 뭐냐면 배우자가 시켜서 왔어요, 뭐 이런 거. 그게 제일 많고요. 남편이 시켰어요. 남편이 하라고 그래요. 뭐 아니면 뭐 부인이 하라고 했어요.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미 취득했는데, 그래서 뭐 개업을 하셔가지고 큰 돈을 벌으신 거야.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도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정말 괜찮더라. 뭐 이런 어떤 지인의 추천, 뭐 친인척의 추천으로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는 거하고 갖고 있지 않는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뭐가 좋겠어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선택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미있는 실험 결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노르웨이 북유럽 있죠. 거기 오슬로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그 대학에서 무려 20년을 추적 이렇게 연구를 해본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를 이렇게 20년 동안 추적 관리를 했더니 누가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사 제목에는 사회적 이득을 더 많이 받은 쪽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누가 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지를 20년을 추적 관리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거예요 같아요.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 참고로 여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선진국이라서 뭐 남녀의 차별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는 나라예요. 그런 거는 배제하고 누가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잘생긴 남자가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아주 옛날 주제가 아니고 얼마 안 된 이 연구 주제예요. 그러면 예쁜 여자는 사회적으로 성공 안 했냐? 그건 아닌데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자, 그러면 이 뭐죠? 그 연구 주제를 제가 전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저거 상당히 흥미로워가지고 이걸 봤거든요. 자세히. 근데 이 연구도 있어요. 어떤 연구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냐면, 잘생긴 남자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이성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냐면, 연구를 하려면 잘생긴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를 비교하는 게 더 이 연구에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 이 연구 그 세부적인 항목에. 여기도 마찬가지. 예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가 누가 더 사회적으로 이득을 받았을 거냐, 뭐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월등히 누가 더 사회적 이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잘생긴 쪽이. 그리고 같은 동성끼리도 누가? 예쁜 여자가. 자, 여기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게 되냐면, 사람은 호감형 인간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감형 인간. 그럼 뭘로 호감을 느끼냐? 외모로 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설득을 당할 확률이 우리 상대방의 호감이면 내가 설득을 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위 부자라고 하는 그 분들이 얼마나 자산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는 뭐 어떤 개념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좀 기준은 없어요. 뭐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산으로 20억 정도 이상 되면 소위 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한 상위 뭐 한 1%에 들어가는. 근데 지금은 2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는 부자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냥 제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수백억대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생각해 볼게요. 그런 부자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냐,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우리나라 신문 회사에서 이제 그 조사해 본 건데, 랭킹 1위가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랭킹 1위가. 그러니까 부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부동산입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계신 분이 경매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경매도 일종의 뭐예요? 부동산이지.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관심 있는 게 세무예요. 세무라는 게 뭐예요? 세금.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건가? 그 다음에 경제 동향.
예, 그러니까 뭐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것도 다 자기 부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 투자. 예, 왜냐하면 재산을 늘려야 되니까. 예, 그리고요 자산 포트폴리오. 뭐 예를 들자면 금 좀 사놓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금 좀 사놨다 나. 한 몇 년 전부터 나는 금을 좀 사놨다. 안 계시나요? 예.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사신 분. 옛날부터 안 사셨고 주식을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좀 샀다. 안 계시네? 예. 아, 주식 좀 사셨어? 그 저기 정권 바뀌고? 아, 그 전부터? 그럼 많이 올랐겠네. 예. 그 지금 코스피가 한 4,100, 뭐 4,200 뭐 이렇게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원래 한 2,700, 600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 무슨 뭐 비트코인, 뭐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것들이 투자 종목에. 근데 우리는 요 앞에 분 한 분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죠? 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남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내가 뒤처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공부 시작하시면서 이거라도 투자를 좀 하세요. 이거 부동산.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자들이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이 부자들은요 무엇에 설득을 당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부자들은 무엇에 설득을 당할 건가? 자, 그러면 부자들은 외모가 호감형인 사람한테 설득을 당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예?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럼 결국에 부자들은 뭘로 설득을 당할 거냐면 전문가에게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전문 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무 마찬가지고 뭐 경제, 금융, 포트폴리오 다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전문가에게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냐?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여러분이 그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을 여러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우리 그 한동안 뭐 이 좀 우리나라에 좀 설왕설래했던 기사 하나가 떴어요. 우리 여러분 다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아이브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여자 걸 그룹인데 거기에 장원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굉장히 그 키도 크고 우리 그 어린 친구인데 21살이에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수요일 날인가 기사가 뭐라고 떴냐면 그 용산 한남동에 유엔 빌리지라고 하는 좀 부촌이 있거든요. 막 우리 기업 회장들이 사는 뭐 이런 동네인데 거기에 137억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 장원영이가. 근데 이 장원영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21살이에요. 21세. 예. 근데 21세가 이걸 산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 신문 기자가 상당히 전문성 있게 기사를 썼더라고. 이거 등기부를 떼봤더니 그 장원영이라고 하는 친구 이름으로 등기를 걔 본명인가 봐. 이제 그렇게 딱 등기가 됐는데 을구가 없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저는 그 기사 상당히 그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기자가 좀 똘똘한 것 같더라고요. 을구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선생님 우리 저 공부하셨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을구가 없다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출이 없다. 그렇죠? 예. 우리 그 친구, 예. 우리 1차는 잘 하셨잖아요. 그지? 예. 그럼 을구가 없다라는 얘기는 대출이 없다라는 거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 부동산이. 좋은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을구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럼 얘는 갑구만 있는 거니까 자기 현금으로 그냥 이걸 샀다는 뜻이에요. 137억을. 자기 지갑에서 현금 꺼내가지고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137억짜리면 여기에서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등기 쳤을 거 아니에요. 그 등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 137억이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개부수도 줬을 거 아니에요. 중개부수도 이 정도면 0.9만 계산하더라도 뭐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뭐 이거 전부 한번 치면 못해도 150억 정도는 현금으로 들렸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제 21살 먹은 아이가
150억을 현금으로 내서 부동산을 샀대. 부럽다, 배 아프다. 둘 중 하나만 골라볼래요? 부러운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아주 희한하게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죠. 부럽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부러운 거는 괜찮은데 배 아픈 거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요. 가장 부러워야 해야 될 거는 이 친구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중개해준 개업 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는 보수가 양쪽에 1억 2천 정도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양타 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합쳐가지고 약 2억 5천 정도를 중개보수로 받았어요. 2억 5천 정도를. 이런 걸 부러워하셔야 돼. 이건 배 아플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부동산 중개 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37억짜리는 흔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공 몇 개 붙일 수 있는 부동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공인중개사가 되실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 방에 이렇게 하는 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26년에 한 방에 합격하는 뭐 전략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전략에 관련해서 교수진 그리고 교재 학원 요거 3위가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요 어떤 3위를 좀 잘 갖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 스텝 1, 2, 3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선택하셨냐면 실강 학원에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실강을 선택을 하셨는데 합격률은 가장 높은 거예요. 2번 방법이. 예, 근데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인강생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실강생하고 인강생하고 합격률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실강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학은 거의 한 1% 정도 내외 뭐 이 정도 이제 그 혼자서 책 사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쉽지 않아요. 뭐 이게 되게 오래 하셔야만 이제 합격할 수 있고. 아무튼 여러분은 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1차, 2차, 동차 뭐 이렇게 그 선택을 또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요걸로 선택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1차만 할래 뭐 혹은 나는 2차만 할래. 2차만 한다는 게 뭐예요? 1차 이미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처음 이 공부를 하는 거라면 동차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차로 준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개론 있잖아. 부동산 학개론. 학개론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1차 과목이죠. 근데 1차 과목인 학개론에서 요번에 세법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로. 세법은 1차예요, 2차예요? 2차예요. 그리고 학개론 문제에 공법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요번에도 나왔거든요. 그럼 공법은 몇 차예요? 2차. 그러니까 1차와 2차의 과목 간 경계가 무너졌어요. 1차는 1차 문제만 오로지 내고 2차는 2차 문제만 또 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교차적으로 출제합니다. 반대로 민법 문제들이 중개사법에서 또 한두 개 나옵니다. 민법은 1차잖아요. 중개사법은 2차고. 그래서 과목 간 경계가 무너지는 일명 크로스오버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동차로 준비하시는 거가 효율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 활용 계획 뭐 여기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의 여러분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하루에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6시간에서 10시간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 내년 10월 우리 31일 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수업만 들을 거고 뭐 자습하고 복습하는 거 하나도 안 할래. 이러면 공부 몇 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를 좀 늘려서 하시고 교재는 이제 교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재가 양이 많아요. 종류도 많고 뭐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단권화 시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단권화는 축약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 공부 방법은 요 얘기가 좀 필요한데 이론만 여러분 공부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이론만 가지고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 이론이 좀 바탕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학습 방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 전략을 좀 말씀드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공법은 점수를
50점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법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점이 좀 부족하죠? 그죠? 네, 그럼 여기는 목표 점수를 제가 강의하는 중개사법은 80점으로 만들고 공부하시면 여기 20점 남죠? 네, 그럼 여기서 20점 중에 10점을 보태주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요거가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의 결론은 요거예요. 전략을 좀 갖고 공부하셔라. 근데 이거는 꼭 2차만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1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도 어느 한 과목에 고득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보다는 이해 그리고 반복,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와 반복하는 게 많이 중요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여러분을 인강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을 실강생들이라고 그래요. 인강생들이 실강생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실강생들은 점수가 얼마나 나오나 이거 되게 궁금하게 하시거든. 그러면 실강생의 장점이 뭐가 있냐? 실강의 장점이 실강의 장점은 이걸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각 과목별 선생님들한테 얼마든지 학습 상담 같은 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10분 활용해서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대1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좋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소통은 제가 밴드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제 이름 치시고 공인중개사 고민 상담소 뭐 이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밴드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내년 한 1월 정도부터 지금은 조금 뭐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자료를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자료는 밴드에만 올라가는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요. 가입하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걸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칠 건데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 예, 없으시면 우리 10분 쉬셨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예.